자, 읽어보셨으니까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 지문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취임사를 가지고 제시한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어려운 한자가 막 등장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. 결국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표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최선을 내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글에서 실제로 한 말일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독서에 근거한다면 뭐 읽었어요? 대통령이 고맙고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같이 애국심으로 하나 돼서 잘 살아봅시다 이걸 말한 걸 읽었습니다가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그 3페이지 보시면 논술 예제라고 하는 거 제가 박스 안에 1번, 2번 써있죠. 그죠? 1번, 이게 실제 문제였었어요. 그럴 때 문제가 1번만 가져갈게요. 제시문 가나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거라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. 즉, 그럼 어떻죠? 여기에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문제는 대립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묻고 있고 지금 준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 즉 감사합니다. 애국심을 잘 살아가서 준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얘가 지금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즉 연세대가 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실제로 읽어내라고 하는 거는 다 빼고요.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하죠.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우리가 사상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걔가 전부 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합의를 이룬다면 좋아졌습니다. 라는 거 알죠? 그죠? 걔 하나 보라고 시킨 게 문제예요. 즉 얘는 결국 거기서 지금 대립 상황으로 이념 문제겠죠. 사상 분쟁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죠.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해라고 하는 걸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. 자,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에서 이 답을 쓸 때 애국 시민이 잘했다 감사합니다.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얘가 등장하는 순간 답은 상위 90%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. 되시겠죠? 얘는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글 속에서 대립 상황이라고 주어진 게 뭔지를 찾고 걔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. 따라서 어떤 수없이 많은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문제에 맞는 정보를 찾아가는 독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. 되시겠죠?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주어진 논술 문제의 약 한 90%가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그 어떤 고등학생도 다 훈련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생짜로 어떤 책을 읽었어? 아무도 없어요. 어떠한 책을 읽었냐가 아니라 그 책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읽었냐가 정확하지 않으면 걔는 논술 문제 풀이와는 논술 점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되시겠죠? 그죠? 그래서 자, 답을 요구하지만 큰 틀의 이런 답은 요구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답을 찾은 다음에 걔를 뒷받침하는 문법 파트에서 나름의 차별성을 가져서 내 답안이 더 좋은 답안으로 가는 걸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고점을 먼저 주신 다음에 다음 4페이지 갈게요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은 충분의 상대평가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릴게요. 자, 일단 이런 거예요. 학생이 2009학년도 연세대를 봤는데 답안으로 얘를 훅 썼어요. 그럼 어때요? 일단은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권에 들겠죠. 그죠? 그죠? 근데 어떻죠? 걔는 실제로는 이렇게 쓴 학생은 여전히 상위 10%는 남아있는 거예요. 즉,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 50대1이에요. 그죠? 그럼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 30명 정원인 학과에 몇 명 온 거죠?
1,500명이 지금 지원을 한 게 되는 거예요. 쉬운 거예요. 합격하려면 1,500명 중에 30등 안에 되는 거예요. 그죠? 간단하잖아요. 그죠? 물론 각 학교가 저희 400명이 안 되는데 대충 합쳐도 뭐 얼마? 한 5개, 6개 학교에서 전체 30등이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게 어려운 건 아시죠? 그래서 정리하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에서 얘를 쓴 애는 뭐예요? 상위 10%. 즉 어때요? 아직까지 1,500명에서 아직까지 150명은 남아있어요. 그죠? 30명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제낄 놈이 120명 남아있네요. 그죠? 그래서 걔네를 제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왜 그 자료를 왜 갖다 줬냐면, 자, 상위 10%의 실제 수준을 말씀드릴게요. 자, 거기 보면 밑에 그래프 있죠? 그 그래프가 제가 만든 그래프가 아니라 연세대가 보도한 자료예요. 즉, 그동안 문제를 시험 낸 다음에 점수 분포표를 만들어줬어요. 아주 고마운 학교에도 사실은요. 그래서 점수 분포표를 만들어서 봤더니 그렇게 그려볼게요.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죠? 즉, 여기가 75점인 거고요. 맨 끝에가 대충 92점쯤 될 거예요. 그죠? 즉, 다 학생 전체의 평균은 75점인 거고요. 최고점 수석이겠죠, 그죠? 92점인 거예요. 얘는 1등이니까 얘는 뭐, 그죠? 티가 나니까, 가까운 애가 아니니까 뭐, 제기더라고요. 빼면은, 어때요? 실제로 이 시험에서 대충 합격선은 대충 80한 8점에서 6점 정도가 실제 합격선 된단 말이에요. 평균과 실제 합격과는 대충 점수대는 10점 정도가 나요. 그죠? 실제 학생의 평균과 그 다음에 합격생 간의 10점 정도가 나요. 엄청 크죠, 그죠? 근데 이 합계는요, 문제가 하나 가지고 낸 점수가 아니라 문항을 세 개의 문항에 대한 점수를 다 종합해서 점수예요. 그럼 짜는 거죠. 이게 실제로 그때 문제가 문항이 총 3문항이었어요. 어떻죠? 한 문항당 점수 차이는 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즉, 상위 10%에 들어가고 합격하는 애끼리의 관계의 점수 차이는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그 요만큼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가지고 논술 보고 다 떨어지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있잖아요. 제가 논술 수업할 때 논술 답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. 저는 철저히 저를 위해서 학생이 붙길 바란단 말이에요. 생각 많이 붙으면 좋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그 수업할 때 네가 쓴다면 30%야. 아무도 없어요.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? 떨어지는데. 그죠? 그게 아니라 걔네가 문항당 요만큼씩 더 잘 쓸 나가를 쓰게 만드는 타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논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요. 요 3점을 더 막기 위해서 고려할 게 5페이지 등장하는 채점 기준표가 되는 거예요. 되시겠죠? 자, 그런 거예요.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쓴 답안을 대학이 좋아할까요?가 되잖아요. 그죠? 어떻게 쓴 답안을 대학이 좋아하고 어떻게 쓴 답안이 붙을 수 있는 답안일까요?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정리하면 거기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채점 기준표는 서울대가 만들어낸 채점 기준표예요. 근데 이 채점 기준표는 제가 서울대를 특히 편애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모든 대학교가 얘 다 똑같이 써요. 그래서 얘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 안 되는데요. 할게요. 자, 정리하면 뭐죠? 논술 문제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문을 바탕으로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그리고 얘네가 학생이 쓸 때는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써서 논술 답안은 일명 아실 거예요. 일명 비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작품이 아닌 시소설 수필이 아닌 글로 가 있다고요. 그죠? 그리고 비문학은 설명을 목적으로 하건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에 구성은 똑같아요. 최종적인 결론이 하나 등장하게 될 거고요. 그 결론을 이끌어낼 때 필요한 근거가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. 즉, 여기에 대한 요 답을 쓸 때는 이러한 형태를 바탕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.
그죠? 그럴 때 여기서 결론이 쉽게 하면 뭐예요?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게 될 거고요. 이 근거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여기 나온 걸 봤기 때문에가 되기 때문에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이 안에 등장하게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제시문 속 내용을 정리해서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이 답안을 바탕으로 할 때 평가 포인트 3개가 총 4개가 있는데 큼직하게 일단 일명 이해 분석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논증력이라는 게 있죠. 그죠? 박스에 보시면요. 그 다음 마지막에 그렇게 나뉘어 언급하는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. 자, 얘네 3개는 여기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. 자, 말씀드릴게요. 이제 이해 분석력은 옆에 보시면 또 짜증이 나와있죠? 1, 2, 3, 4, 4개 붙었는데 다 보시면 2개가 반복되어 있어요. 논제, 제시문 2개가 반복되어 있죠. 그죠? 그 말은 뭐냐면 논제가 묻는 거에 대한 답을 썼니?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썼니? 묻는 거예요. 즉 얘가 맞췄냐를 쓰는 거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10% 여기 있는 거예요. 답고 여기까지는 10%다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0은 낮지 않은 거죠. 아주 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게 안 돼 더 하시는 거 일단은요. 그 다음에 이게 된 애들을 대상으로 얘가 평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죠? 보시면 거기도 짜잘하게 근거 설정 능력이니 구성 조직 능력이니 뭐 막 나와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한마디로 갈게요.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에 기초할 때 이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지지 혹은 이 말이 얘를 뒷받침하는 적합한이라고 있는 거예요. 즉 얘네 간에 이 2개 간의 내용 연결성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얘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까지 얘 바탕으로 얘를 썼을 때 내용이 잘 연결됐네가 됐을 때 제가 경험하다면 얘가 상위 5%까지 가요. 그리고 상위 5%만 되면요 운대가 마지막 붙어요. 즉 논술은 정말 안 썼는데 수능이 완전히 발려다르잖아요. 못 봤어요. 그럼 어떻게 얘는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밀려나가면 얘는 붙어요. 그래서 운을 바탕으로 할 때는 얘까지는 합격이 되는데 네가 뭔가를 준비할 때 제일 기비하는 게 운이잖아요. 그죠? 그잖아요. 시험 볼 때 이걸 어떻게 잘 볼 거지? 이거 어딨어요. 그죠? 그거를 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철저하게 무시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얘는 운이 좀 붙지만 어때요? 아직까지는 떨어지기 쉬운 게 가깝겠죠. 그죠?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는 게 얘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여쭤볼게요. 자, 밑에 보지 마시고 창의력이란 말을 딱 던져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죠? 창의력. 창의력. 아마 말은 못하시겠지만 대충 남들과 다른 거. 창의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논술 문제, 논술 평가에서 말하는 창의력은 그 옆에 보시면 되는데 1, 2, 3 크게 1, 2, 3 나와요. 그 끝에 독창적 있죠? 그죠? 네, 있어요. 근데 어때요? 얘는 독창력은 창의력의 한 요소밖에 안 돼요. 그죠? 나머지 뭐가 되냐면 뒤에 심층적인 논의 전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각적인 논의 전개가 다 붙어요. 그러면 논술에서 말하는 창의력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독창성도 포함을 하지만 얘는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독창성이라는 게요. 독창성이라는 게 내가 의도할 게 아니고요. 남이 평가해 주는 게 독창성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새로운 걸 만들어냈는데 남이 다 알아요. 그럼 좋지 않잖아요. 그죠? 이게 그죠? 반면에 나한테 너무 익숙한데 그건 독창인 거잖아요. 그래서 얘 또한 어떻죠? 얘 또한 얘는 우리가 의도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봐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실제 우리는 얘네 2개 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. 이 2개가 여기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. 되시겠죠? 한번 가볼게요. 요 2개, 심층과 다각만 언급하시면 이제 논술이라는 게 결국은 시험 문제인데 어떻게 할 때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이런 거예요.
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형태다. 이게 뭐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.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. 자,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는 분은 안 계시단 말이에요, 그죠? 근데 대으로 볼게요. 정말로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형태인가요? 아직 뭐 이것 꼭 들으면 마치 저를 사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그건 아니고요. 그냥 또 믿어봤는데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. 정말로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형태인가요? 자, 이거는 뭐예요? 똑같이, 자, 이게 제 시험 속에 있는 거, 이게 제 시험 속에 있는 거고, 이게 논리는 답이에요. 이거 쓸 거죠, 그죠? 쓴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만 썼는데, 어떤 애는 왜냐면 민주주의가 개인의 뭐 타고난 선천적인 자유라는 권리를 가장 잘 실현하고 얘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최선이라 말 안 해요 하고 얘를 말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짱이야 라고 말하는 애하고 누가 더 낫겠냐는 거예요. 이게 남들은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는 거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한 거잖아요. 그죠?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심층적인 사고가 되는 거고요. 답안의 98%가 예로밖에 안 되는데 한 애가 예를 썼어요. 달라 보이겠네요. 걔한테 너무 당연한 사람인데 나는 이걸 따져보고 될 거라 생각하는 건데 평가하는 사람한테 다른데? 라고 해서 독창성으로 가는 거잖아요. 네, 되시겠죠? 그죠? 그래서 독창적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. 어차피 지금 지문 속에 이 말 안 쓰면 안 돼요. 민주주의가 최선을 안 쓰면 안 되고요. 그래서 발전시켜야 안 쓰면 안 돼요.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냥 쓰지 않고 내가 왜 가장 최선을 밝혀 쓰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고력을 가진 거로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건 결국 한 번 더 생각하는 힘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. 되시겠죠? 그 다음에 또 할게요. 다각적인 사고라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? 네. 지금부터 몇 개 좀 해볼게요. 여기 비용성 되는 것 같은데. 자, 볼게요. 자, 보시면 돼요.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. 자, 어떻게 보이시는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이게 대충 이런 박스 속에 이렇게 내용 잡고 문교 써있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지? 보셨죠? 보시면 옆에 또 이렇게 길이가 있고 뭐 속에 그림이 있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보죠. 보시면 대충 이렇게 해면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. 여쭤볼게요. 이 세 개 중에 얘의 가장 진짜 모습은 뭘까요? 뭐가 얘가 가진 진짜 모습에 해당할까요? 그렇죠. 다 각자가 걔의 모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다각적인 사고라는 건 똑같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라고 말을 하는데 최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요 문화와 연관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제와 연관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윤리와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때요? 그냥 얘만 띡 하고 말하는 것보다 확실히 여러 각도로 언급이 되겠죠, 그죠? 실제로 저는 그림을 그린다면 실제로 아마 다 들어보시는 화가일 텐데요. 피카소라는 할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그렸잖아요. 피카소 그림 보신 적 있죠, 그죠? 피카소 그림의 인물을 보시고서 인물 참 멋있네 라고 판단하시는 분 계십니까? 난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, 보면요. 네,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요. 영원이가 좀 미술학원 좀 그렇습니다, 그죠?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어떻죠? 눈이 이렇게 눈썹 있고 이렇게 보여지겠고요. 콧구멍, 콧망울, 입술, 귀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피카소는 절대 이렇게 안 그리죠? 옆모습을 그린 얼굴에 어때요? 왠지 이상하게 정면에서 본 눈을 하나 찍어내기 시작한다고요. 그리고 옆으로 되어 있는 코를 이 라인을 살려놓고서 정면에서 본 코를 붙여주기 시작한다고요. 그죠?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라인 속에 입을
정면에서 본 이물을 갖다 붙이고 여기 이상하게 여기에 옆면에서 본 눈을 붙이기 시작하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그잖아요. 얼굴 라인도 여기는 정면에서 본 라인으로 그렇고 여기는 뒷면에서 본 라인, 여기서 본 이런단 말이에요. 멍멍이 시작이잖아요 벌써. 근데 피카소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. 아까 똑같은 거예요. 사람을 그린 건데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죠. 그때 어떤 측면이 더 그 사람을 잘 보여주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아예 한 면 속에 뒤섞어 놓기 시작해서 얼굴이 엉망으로 보이게 하는 거고, 얘가 그러한 식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됐기 때문에 좋은 걸로 가게 된 거죠. 알겠죠?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딱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.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. 노점제인데요. 상단이와 월매의 성격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. 그리고 이때 향단은 제가 한자를 못 써드렸는데 의미가 향이라는 모란이라는 의미로 읽혀지고요. 한자는요. 이는 달에 비친 매화라는 의미로 읽혀지는 거예요. 자, 그럴 때 이 문제를 보시자마자 떠오르는 소설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춘향전이겠죠, 그죠?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시는 지식에 공부할 때 향단이 어떻고 월매 어떻다는 성격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요. 이렇게 볼게요. 한번 향단만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아까 봤죠? 우리 심층적과 다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, 그죠? 그럴 때 자, 향단이라는 인물은요, 일단 내가 살던 시기가 조선시대라고 하죠. 물론 사실은 구전된 거기 때문에 시대가 없는데 조선시대에서 소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. 그래서 이거 다 있죠. 그 다음에 그렇죠? 얘는 조선시대 여성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얘는 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적인 계급을 가졌고요. 얘 어머니, 아버지가 낳아줬을 때는 지금처럼 향이라는 모란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가 되겠죠. 하지만 안 나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얘가 뭐 알지만 향단은 아무리 봐도 성격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우리는 답을 쓸 때 훈수라는 답으로 가야 돼요. 근데 그냥 훈수야?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조선시대네요. 그래서 신분제 질서가 매우 심각하잖아요. 그죠? 신분제 질서가 매우 심각할 때 여성이 얼마나 바빠졌겠어요. 그죠? 거기다 양반 측 귀속은 괜찮은데 너 몸종이에요. 억압의 극치가 되겠죠. 그죠? 완전히 지금 뭐예요? 얘는 그 자아를 완전히 상실될 만큼의 억압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. 그죠? 근데 얘는 얘 어머니, 아버지 낳았을 때는 굉장히 정당한 이유로 불렀단 말이에요. 그렇죠? 얘는 이렇게 이러한 사회 속에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격적으로 이런 두 개의 충돌이 순수한 성향을 이끌어냈다고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다르겠죠. 결론은 일로 가는 건데 그 과정이 얼마나 깊이 갖고 얼마나 여러 각도로 갔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진단 말이에요. 이거를 쓰는 순간 답은 다 답이에요. 근데 그 답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애하고 그 작은 애하고 차이가 있겠죠. 그죠? 걔가 바로 상대평가가 듣는 거니까. 아시겠죠? 그죠? 그래서 논술을 준비한다는 건요, 답을 얻는 게 중요하겠죠? 근데 실제 포인트는요, 답을 얻는 거에 더해서 붙기 위한 준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그죠? 그래서, 이런 말씀 하세요? 왜 논술은 뭐 3개월 완성, 이런 거, 사탐 이런 거 3개월 완성 있잖아요. 이거를 끼고 있는 논술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. 그게 논술학원이 그 강사가 장사를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요. 얘는요, 3개월, 이런 거죠. 머릿속에 들은 거는 2개월도 안 필요할 거예요. 지식을 말한다면 2달이면 끝나요. 근데 머릿속에 든 게 바로 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. 쉽게 해볼까요?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 기억하시죠? 그죠? 여쭤볼게요.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